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었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3차 출석에는 응했습니다. 자진 출석을 했고 변호사 선임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두 차례 불응을 하다가 결국 자진 출석을 했다는 것. 어떤 또 다른 법적인 분쟁으로 더 어렵게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자신이 경찰 출신인데 이 경찰 출신의 경호처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이런 출석 요구에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존중감과 책임감이 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만약에 박 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경찰의 경우에는 박 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도 아마 강구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동요하거나 아니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처장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었던 이런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와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게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고 한다면 어쨌든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경찰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호처에 자기가 가지 않았을 때 경호처에 생길 와해라든가 더 복잡한 상황을 조금 피하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찰이기 때문에 책임감 어떤 그런 것들 존중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경호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특히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이 26명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이 신원 요청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가만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청장 같은 경우는 이 경호처 직원들 동요하거나 와해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의도가 있을 텐데 만약에 자신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26명에 대한 이 직원에 대한 이 법적 책임도 분명히 경찰은 강구를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수장으로서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지워지는 것 거기까지는 좀 막아보자 이런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도 좀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특히나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안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엿볼 수 있는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호처장은 아무래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안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48시간 안에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박 처장의 이 입장을 좀 해석을 해보면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윤 대통령 측과 충분히 좀 상호 조율을 통해서 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이 정부 기관 간 유혈 상태를 막기 위해서 좀 중재를 부탁을 했는데 그 또한 좀 실패했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건요. 사실 윤 대통령 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공조본 입장에서는 사실 강제 수사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수사에 대한 이런 조율이라든지 협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 출석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이런 정당성, 권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대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 대통령 측도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한 위헌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를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헌정 초유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로 사실은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예.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로서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는 이 현직 대통령인 경우는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추가 불가능한 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법으로 관련 그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이제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실상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삼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지난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달린 영장은 불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자체도 불법이고 거기다가 영장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한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수처의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경호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공수처에서 방해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결국엔 재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에서 과연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한지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이 과연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태가 사실 헌정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해석이 좀 분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공수처와 경찰에서는 경호처장을 먼저 체포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호처장이 자진 출석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이런 상황이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주목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경호처장이라는 게 경호처 직원들을 이제 사실은 지휘를 하고 그리고 경호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 이런 수장이 지금 사실 부재 상황이라는 거는 체포영장 집행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오늘 그 체포영장 박 처장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다가 경찰 입장에서는 뭐 긴급 체포도 강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박 처장의 상황이 긴급 체포에 대한 해당 사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자진 출석을 한 부분이거든요. 네. 출석을 거부를 하다가 근데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도주 우려가 있거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요. 다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묘수를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긴급 체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조사를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간 조사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조사 자체를 좀 장기화해서 이 경호처장의 부재 상황을 사실 좀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체포영장 집행,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수처에서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나아가서 뭐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에는 관할한 것이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지법이 박 처장의 영장을 이제 발부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분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간 사실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역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스스로 출석을 한 상황에서 네. 구속 사유가 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다퉈야 되겠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처장에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근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전제는 상대방의 공무집행이 정당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공무집행이 정당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의 논의, 뭐 체포영장이 과연 적법하냐, 뭐 위법하냐 이런 논의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요. 경찰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조금 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또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이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이렇게 지휘관들을 소집한 배경, 이제 뭐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듯이 1차 체포영장 집행 같은 경우는 공조본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야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네. 당연했던 거고요. 경찰 같은 경우도 공수처와 좀 이견이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제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사가 좀 좁혀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수처는 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특히 뭐 오늘 이제 뭐 소집을 했다라고 하는 형사기동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약범죄수사대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사실은 뭐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체포라든지 이런 긴급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지휘관들이거든요. 네. 이들을 이제 소집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2차 이 체포영장 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행 과정에서 지난 1차 집행 과정 때요, 뭐 경찰과 공수처 간의 어떤 지휘 체계나 당시 이견이 있었던 걸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나서 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1차 같은 경우는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네. 경호처 직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도 우리는 감수하자라고 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조율이 됐던 것 같고요. 공수처도 보다 좀 안일한 대처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혐의가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성이 있는 경찰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많이 의존하려는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수본이 이제 수도권 광수단하고 안보수사대에다가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내용을 보면 동원 대상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르고요. 경찰이 이 같은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모으는 대규모 인원을 모으는 것. 여기 보니까 조폭 잡는 뭐 강력계 형사도 있고 마약 사범 잡는 마수대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는 공수처가 조심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걷어진 거라면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경호처 방어를 뚫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1,000명이라는 수사관을 동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일단 인력 대비 경호처 직원이 지금 한 200명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인력 대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사실상 이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는 인원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사기동대장, 마약수사대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장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사실 투입이 되어서 맞아요. 이 피의자들을 검거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체포라든지 아니면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관들을 투입하겠다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뭐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집행이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뭐 당장 오늘 야간 집행이냐 아니면 뭐 주말에 집행을 할 것이냐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이냐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세요? 사실상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 좋은 거는 오늘이 사실은 야간 집행이 사실상 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장이 지금 부재합니다.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휘를 한다라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장이 부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 경호처 직원들을 와해시킬 수 있는 아니면 동요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 묘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오늘 수사관들이 사실은 동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이 전략회의라든지 게 오늘 이루어질 텐데 근데 다만 이 지휘관들에 대한 전략회의와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전략이 전달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지휘관들이 소집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수사관들을 100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선에 있는 수사 이런
범죄 수사라든지 아니면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들을 1000명이나 모았으면 빨리 이 수사관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다시 본인들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수사관들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모집해 있다라는 것도 사실상 다른 범죄 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안보라든지 다른 질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긴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뭐 경찰서장이 오늘 야간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뭐 부재 상황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공조본 입장에선 사실 오늘 야간 집행도 사실상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분명할 텐데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기습적으로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그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의 기밀성을 높인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1차 때는 왜 그러지 않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예상되는 집행 시한이 많게는 3주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측의 입장은 지금 뭐 바뀐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 시기가 길어진다는 거 이것만으로 공수처 어떤 입장에서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1차 영장 집행 때 같은 경우 알려진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밀행성이 사실 핵심인데 사실 실시간으로 언제 뭐 공수처가 과천청사를 떠났고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1차 집행 때 이게 알려진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알려졌기 때문에 이 3일에 1차 집행이 실패했을 때 재집행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은 기간은 사실 주말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말에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재집행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점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2차 집행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유효 기간이 길다라는 건요 또 이제 공수처에게 또 딜레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는 제대로 집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비를 더 삼엄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좀 빨리 집행하려고 하면 사실 1차 집행처럼 준비가 좀 덜 돼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별로 사실은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공수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거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집행할 거 이런 부분을 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체포 집행을 이번에도 막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언제 이제 집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긴장이 감돌고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도. 네, 사실은 체포 영장을 집행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계속적인 동일한 이 수위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경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현직 국회의원이어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뭐 최근에 관저 앞에 있던 집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뭐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원래는 현직 국회의원은 좀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특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44조에는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게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현행범 체포는 제외합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공수처 수사관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들을 막는다라고 했을 네. 때는 사실 현장에서는 사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장이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사실상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범 체포를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좀 경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차 이어서 똑같이 2차에서도 같은 전략을 썼다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위헌성, 위법성을 좀 강조하고자 여론조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전략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권한쟁의 심판과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영장 집행이 사실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좀 지속적으로 이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법적으로 다툰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지면서 사실 이런 위법성 문제라든지 절차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여론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의도도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도 연결해서 브리핑도 들어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애 여론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탄핵 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 실제 과거의 탄핵 심판들과 비교를 하면 이 진행 속도는 빠른 편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면이 3번이나 겪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이전에 있던 사건, 이 재판과 좀 비교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사건이 접수되고 첫 변론길이 열릴 때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18일.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5일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달 14일에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달 14일에 열리는 거는 사실은 31일 소요가 되는 거기라서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의 이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좀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은 사실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헌재 사무처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 사무총장의 이런 견해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느냐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서 이 포고령 1호, 뭐 3호, 4호, 뭐 5호 모두 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좀 밝혔습니다. 네, 뭐 사무처장이 이제 탄핵 심판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관으로서 이제 개인의 이제 의견이라든지 개인의 평가를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윤 대통령 측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담당 재판관은 탄핵 심판의 담당 재판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나와서 이렇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실 말을 했다라는 예. 거는 헌재에 예단을 비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요. 나중에 또 하나의 또 쟁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